네, 여전히 중동 정세 오리무중입니다만 각국 정상들의 행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나와 계십니다.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미국, 이스라엘, 이란을 저희와 함께 돌아보실 텐데 먼저 미국으로 가봅니다. 이스라엘, 이란의 휴전을 어쨌든 이끌어낸 트럼프, 자칭 피스메이커로서의 자신감도 붙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문제는 좀 복잡한 상황이니까 가자지구 전쟁을 먼저 서둘러서 끝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실장님, 아니나 다를까 벌써부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 휴전을 이끌어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고 네. 또 굉장히 좀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 거기 휴전을 끌어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인도 파키스탄에도 얼마 전에 그 휴전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네. 자신이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콩고 민주공화국하고 르완다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이 됐거든요. 그 백악관에서 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자기가 이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는 뭐 휴전을 얘기를 했지만은 다시 이제 전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곧 휴전을 이끌어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2020년도에 체결된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하고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바레인하고 협정을 체결을 9월 달에 했고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수단하고 그 다음에 1월 달에는 모로코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국가 4개 국가하고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네. 이제는 이것을 더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그림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바로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이 여기에 추가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함으로써 아마 더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중동의 평화는 물론이고 이게 노벨 평화상까지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요사이 상당히 좀 들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안 그래도 자신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도 한 너댓 번은 받아야 한다 이렇게 지난 21일에 이날이 또 이란을 공습한 날입니다. 대놓고 발언을 한 바가 있죠. 사실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요. 역시 트럼프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이 노벨 평화상에 대한 욕망 사실 잘 알려져 있는데 트럼프와 노벨 평화상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죠. 바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거든요. 두 사람 만나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뭐 만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이제 사실상 지난달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러브레터를 보냈다. 네. 이제 그런데 이게 뉴욕 채널을 통해서 거부가 됐다.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주에 이 콩고 민주공화국하고 르완다하고 평화협정 체결할 때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그 만날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란하고 이스라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이제 하마스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 어차피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문제는 조금 이제 뒤로 미뤄두고 네. 오히려 북한과의 이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11월 달에 우리 경주에서 에이펙 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시기에 오게 되면 뭐 우리나라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하면은 한국에서 그 회담이 이루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 시기를 이용을 해서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렇게 이제 또 회담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북한에서 이것을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노벨 평화상에 집착할까? 왜냐하면 솔직히 이 전 세계 곳곳에 트럼프 빌딩을 보유한 막대한 재산을 가진 부동산 재벌에다가 예. 한 번 하기도 하늘의 별따기란 미국의 대통령을 2번이나 한 분인데요. 노벨 평화상 왜 이렇게 갈망할까요?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네. 이제 좀 시기심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대통령 3선에 좀 이렇게 생각을 두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2009년도에 오바마 대통령 취임 첫 해에 오바마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분이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에 핵 없는 세상을 이제 계속해서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벨 평화상을 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뭐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 받았는데 나는 서너 분도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나는 안 주느냐. 네. 일종의 이제 시기심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인 욕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3선에 도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고 이렇게 되면 3선을 허용하는 어떤 법적 장치들을 자신들의 지지 세력들이 좀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아마 이 노벨 평화상에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네, 3선을 향한 입지를 다지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완벽한 성공을 자평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이번에 좀 뭐랄까요, 스타일을 구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도 이란의 우라늄, 그 행방이 묘연하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이란의 주장이 지금 상반되고 있습니다. 이 정황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 트럼프 대통령하고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한 편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모두 다 이제 다른 편에 있다라고 보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헤그세스 장관의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파괴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반대편에 있는 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 국방정보국이죠. DIA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핵 개발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를 완전히 파괴하지는 못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대노도 하고 그러긴 네. 했어요. 조사해봐라 뭐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IAEA 사무총장 그로시가 한 얘기예요. 네. 예. 분명히 피해는 입었다. 그런데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고 언제든지 다시 원심 분리기를 재가동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케인 미국의 합참의장이죠. 합참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파한에는 GBU-57을 쓸 수가 없었다. 그런데 거기에는 너무 깊숙한 곳에 지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GBU-57을 때려봐도 거기까지 못 미치기 때문에 안 썼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GBU-57은 벙커버스터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스파한 지역으로 이걸 옮긴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한 이제 결정적인 물증이 하나 나왔죠. 이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날은 22일인데 그 사흘 전이죠. 19일 날 바로 17대의 차량이 포르도 지역의 그 핵시설로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이제 정차해 있는 것이 보였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 이미 이것을 빼가지고 이스파한 지역으로 옮긴 게 아닌가. 그런 데 대한 강력한 이제 의심이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제 오늘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제가 검색을 해보고 들어오니까 이란 고위 간부들 사이에 오고 가는 전화 내용을 도청한 것을 공개를 했어요. 아하. 그 공개한 내용을 보니까 미국의 이번에 공습이 그렇게 큰 피해는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적어도 일정 부분의 피해는 이란이 입었지만 결정적으로 408kg에 해당되는 핵무기급에 해당되는 이 우라늄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다. 오리무중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찌됐든 일단 이스라엘-이란 전쟁을 휴전에 이르게 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제적으로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가도 좀 너무 나가서 이 이스라엘의 내정까지 간섭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트럼프가 네타냐후를 애칭인 이 비비라고 부르면서 비비가 사면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실장님, 이스라엘 법원이 트럼프의 말을 좀 귀담아 들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귀담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타냐후는 뭐 부르면서 그런 관계죠. 이제 가끔씩 이제 화도 내고 그러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내면적으로는 부르면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시간이죠. 바로 어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이게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도록 돼 있었거든요. 네. 법정에 출두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이제 인지하고 즉시 취소해라. 하하. 영웅에게 사면을 줘야지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정치적 만년 사냥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또 다른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외교 문제 그리고 추가 안보상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원래는 이번 주에 2차례 예정되어 있었던 그런 네타냐후 부패 혐의 그 정언에 대해서는 취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좀 영구화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은 네타냐후는 내년도 가을로 예정돼 있던 총선에 그렇죠. 다시 나가게 돼서 또 다시 한 번 더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내정에 간섭했다는 거고요. 주권을 침해했다는 것은 오랫동안 기록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네타냐후 총리 재판 일정이 취소가 되니까 벌써부터 강렬한 출마 의지를 불태우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 네타냐후가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국내적으로는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재판을 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시선이 사실 공공연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네타냐후에게 지금 어떤 혐의가 있는 겁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타냐후 지지율이 한 35%, 45%그 정도 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이란 공습을 통해서 지지율이 80%까지 하하. 올라갔습니다. 대단히 많이 올라간 거죠. 사실상 네타냐후는 2020년 5월부터 재판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뇌물수수, 사기, 배임, 그러니까 결국 독직과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에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이스라엘의 어떤 부호가 미국에 조금 더 체류하고 싶어서 비자 연장해달라. 그러니까 네타냐후 그때 당시에 총리가 이제 미국 국무장관한테 전화해서 이걸 해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이스라엘의 부호가 네타냐후 총리한테 20만 불에 해당되는 보석, 3페인, 뭐 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줬다는 그런 게 있었고요. 2014년도에는 이스라엘의 최대 일간지가 있고 그러면 경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최대 일간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경쟁지에 통제해주면 네한테 유리한 기사 실어주겠다. 여기에 대한 이제 혐의도 있는 거고요. 2012년부터 17년 사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제일 큰 통신사죠. 거기에서 5억 달러 규제 완화 혜택을 이렇게 해주면서 정적을 비판하는 기사를 이제 게재할 것을 요구한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뒷거래군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최근 건데요. 아들이 지금 군에 안 가고 플로리다의 아주 호화 저택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월세만 하루 한 달에 5천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스라엘의 그 자녀들은 전부 다 군에 가고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들 다 들어와서 지금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아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카타르 왕실로부터 또 자금을 수수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작년도 10월 달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총리가 이 하마스 공격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여기에 방어를 하지 못함으로써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국민과 군인이 죽었다. 여기에 대한 책임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직 사건뿐만 아니라 최고 사령관의 책임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타냐후 본인뿐만 아니고 아들, 뭐 부인, 가족까지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상으로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의 역대 최장수 총리죠. 네.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 궁금하고 네타냐후라는 사람 어떤 인물일까요? 네타냐후는요, 1949년도에 텔아비브에서 이제 출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1948년도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으니까 그렇죠? 건국된 나라에서 처음으로 출생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역사학자고 그랬으니까 이제 미국으로 아버지 일을 따라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군대 생활을 이제 한 6년 하긴 했을 때 그때만 이제 이스라엘에 왔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미국에서 생활을 했는데 MIT에서 이제 건축학 공부를 했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수강은 이제 정치학 쪽으로 하면서 정치학 박사학위까지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져요. 네. 그게 바로 1976년도에 있었던 엔테베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텔아비브를 출발한 그 이스라엘 비행기가 파리로 가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그리스 아테네에서 납치가 됐는데 그 납치한 인원들이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 그리고 독일 적군파들이거든요. 이들이 이 비행기를 어디로 끌고 갔느냐 하면은 바로 우간다의 엔테베로 끌고 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특수부대를 거기에 보내는데 그 특수부대가 가지고 작전을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인질범 9명을 모두 죽이는데 이스라엘 군인 딱 한 명이 죽어요. 그게 바로 네타냐후의 형입니다. 형이었죠. 네. 그 형이 죽자마자 이제 바로 귀국을 해요. 귀국을 해서 1982년부터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하고 그리고 나서 유엔 대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1988년도에는 국회의원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총리직에 이렇게 도전을 하는데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처음으로
이제 총리를 했고요. 제일 최연소 총리입니다. 두 번째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세 번째 집권을 하는데 1948년도 건국 이후에 현재까지 한 76년 되는데 네타냐후가 그중에 17년을 집권을 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타냐후의 닉네임이 총리입니다. 네. 그게 아주 권력에 대한 어떤 욕심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정착촌 이걸 이제 확대하는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일부분은 그 정착촌에서 또 살아야 되니까 그런 데 대한 지지도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마스 붕괴라든지 헤즈볼라 붕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한 그 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엔테베 사건 때,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의 형의 죽음, 굉장히 그렇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고, 이때 팔레스타인은 절대 화해할 수 없는 적이다, 이런 생각이 굳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네타냐후의 이런 안보관은 이번 이란 공습에도 어떤 명분이 됐습니다. 핵시설 파괴와 함께 이란의 정권을 교체하겠다, 네, 이런 기치까지 내걸었는데, 사실 이 정권 교체는 이란의 대통령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두고 한 말인데요. 그럼 여기서 실장께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움 차원에서 이 좀 복잡한 이란의 정치 구조, 이걸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 민주주의 국가는 이제 소위 말해서 권력이 이제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어 가지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체크 앤 밸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독재 국가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는 독재 국가에다가 여기에 이제 종교가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신정 체제 또는 신정 국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메네이 같은 경우에는 종교 지도자, 그리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상징적인 존재, 군 통수권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지도자가 바로 하메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을 신정 체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권력이 한 곳으로 다 집중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지금 이란으로 얘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하메네이라는 이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회자가 됐습니다. 네타냐후에 관해서 알아본 것처럼 하메네이 어떤 인물이고 36년 동안 어떻게 정권을 유지를 해온 건가요? 하메네이는 1939년생이거든요. 네. 지금 2025년이니까 나이상으로 보면 86세, 꽤 고령입니다, 네. 사실. 그리고 이제 이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로서 이 정권을 유지한 것은 벌써 36년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신학자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슬람 혁명이 1979년도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혁명팽의 요원이 됐다가 국방 차관이 됐다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1981년도에 소위 말해서 제3대, 그러니까 이란의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제4대 대통령까지 1985년도에 되는데 압도적인 표차로 이때 대통령이 됐어요. 아하. 그런데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끝나려고 했는데 문제는 1989년도에 호메이니 제1대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죽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누군가를 그 다음을 이제 이어나가야 되는데 바로 이 하메네이가 여기에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제2대 최고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오히려 그 시리아 율법, 그러니까 그 이슬람 율법이죠. 샤리아를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또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헤즈볼라, 하마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지원해 줌으로써 오히려 안보 프레임을 계속 만들어서 정권을 유지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이 사람의 어떤 특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하메네이에 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고요.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내부로의 어떤 권력, 그리고 외부와의 전쟁, 이게 때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외부의 위협을 통해서 지지율을 얻었던 국가 지도자들, 그 외 대표적인 사례들 좀 꼽아주실까요? 예, 뭐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지지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오히려 살짝 떨어진 측면이 있고요. 네. 하메네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이렇게 보도가 안 될 정도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여기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80%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하게 네. 올라갔죠.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면 2003년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그때 당시에
때 지지율이 한 20%까지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2014년도에 크림 반도를 병합하잖아요. 그때도 이제 지지율이 한 20% 올라갔습니다. 가장 지지율이 많이 올라간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대처 총리입니다. 1982년도에 포클랜드 전쟁이 일어났죠. 그 포클랜드가 아르헨티나 저 옆에 정말 영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머나먼 그 섬인데 네. 거기 아르헨티나가 이제 공격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영국에서 그쪽으로 함대를 파견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전쟁을 끝냈거든요. 10주 만에 전쟁을 끝냈는데 그때 당시에 대처 총리의 그 지지율이 25%에서 80%로 올라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외부에 위협이 있게 되면 국민들은 단결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인들은 또 그것을 거꾸로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죠. 네. 자, 그러면 다시 중동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일단 전면전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흐르고 있는데 앞으로 중동 정세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저는 볼 때는 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봅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하고 아주 부정적인 시나리오인데요.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란이 핵 협상장이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에 휴전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이제 큰 그림,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브라함 협정이 시리아, 레바논을 넘어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여기도 가담할 수 네.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동 전체가 비교적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요.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란이 오히려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에는 핵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는 사이에 미국이 또다시 또 이란을 공습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중동이 또다시 불안해지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란 최고 지도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 부정적인 시나리오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펼쳐지길 기대하는 마음 모두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상하기가 힘든 중동 정세입니다만 어쨌든 시시각각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우리 정부의 입장 또 대처 방안 어떤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6월 13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을 때 우리 네.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군사적 대결과 긴장 격화는 반대한다.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를 촉구한다. 이것이었고요. 6월 24일 날이죠. 이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고 난 뒤에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했거든요. 네. 중동 사태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 민생 회복 이런 지원 등을 고려해서 일부 유류세 그리고 이제 개별 소비세 인하 그리고 할당 관세 이런 것들을 연장하는 개별 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이것을 심의 의결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민생에도 우리 정부가 민감하게 대응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미국이 물밑으로는 지금 이란과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면 최대 41조 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선 건데요.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의 한 대목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김열수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